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OECD에 이어서 KDI까지 국내외 기관들이 일제히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어떤 처방들이 나오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추도식 앞두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장 대응이 소극적이라거나 과잉이라는 논란을 줄이고 효과적인 제압을 위해 경찰이 현장 물리력 사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대의 행동에 따라 말로 설명하는 것부터 권총을 쏘는 것까지 5단계로 대응 방식을 나눠 명시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국회 정상화라는 원론에는 동의했지만 세부 합의 내용을 놓고는 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합의 초안이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며 일축했고 한국당은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며 맞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조정 국면으로 수출이 위축한 데다 투자 감소세가 지속하고 민간 소비 증가세도 둔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았던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3개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등인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내용에는 윤 씨가 김학의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윤 씨 구속 여부는 김 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은행 확인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거래로 감쪽같이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인 통화 과정에서 특정 앱을 깔라는 요청을 받으면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견을 좁혀오다가 다시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뚜렷한 입장차를 밝히면서 협상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회 연결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와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모인 당내 중론은 국회 정상화란 심한 부담으로 인해 원칙 없는 행동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나 서제도 안 되며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 철회도 없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협상이 긍정적으로 비친 건 대표들끼리 상당한 진전을 봤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어제 받은 한국당 합의문 초안엔 기존 주장이 모두 담겨 협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의원들은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7일 추경안 처리를 앞둔 시정연설 계획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 물밑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한국당과의 대화 창구는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내수석 부대표 간에는 가능하면 오늘과 내일 만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 간 회동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장 13개월을 끌어온 재조사 결과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핵심적 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론이 진상조사단 다수 권고 의견을 묵살한 건 충격적이라며 소수 검찰 중심의 결론을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검경이 수사에 미온적이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언급하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개월에 걸친 재조사 결과가 또 다른 갈등과 의혹을 낳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권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결과 재수사가 필요한 내용이 확인되면 그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손학규 대표 주요 당직 인선을 놓고 집안 싸움이 시끄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에서도 바른미래당은 한지붕 두 가족이란 당내 분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요구한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임명 철회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세 분의 최고위원이 상정을 요구한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 등은 손 대표가 당내 민주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께서는 또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실상 당무 거부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임재훈 의원이 손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다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임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반발하는 등 극심한 대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임시 최고위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저녁 7시에 긴급 임시 최고위를 다시 열겠다며 손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그리고 5.18 기념식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잇따라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네, 남로당의 후예라는 등 격앙된 발언이 잇따랐는데요. 중진들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되돌려 줘야 한다는 비아냥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독재자의 후예라는 것,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신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의 3대 세습 독재, 잔혹한 인권 탄압과 핵 미사일에는 항거하면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향해서 독재자의 후예 운운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괴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남남 갈등과 국민 반목의 절정이자 누구는 그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말이야 동료들 다 밀고도 하고 말이야 배신 때리고 그러는데 가진 고초 겪었어요 다. 어디다 대고 독재자의 후예 운운하냐 이거예요. 그런 표현은 대통령의 언사, 대통령의 언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날씨와 관련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대구와 경남북 6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다라는 속보인데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대구와 경남북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7고, 경산, 영천, 경남 창녕과 의령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죠. 네, 영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지난 수요일 광주에 이어 올해 2번째입니다. 발효 시각은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노약자는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폭염주의보 발령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한민국 최악의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분명 최악의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자신의 SNS에 실업률 IMF 이후 최악, 청년 실업률 2000년 이후 최악, 실업자 수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최악의 정권이 국민의 길을 가시덩굴로 덮어버렸다면서 가시에 핥히고 찢기고 터지느라 국민이 걷는 길이 너무 쓰라리고 고통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표는 국민의 온몸에 박힌 가시를 하나하나 뽑으며 걸어가겠다면서 가시에 찔린 상처에서 피어난 자유의 향기가 대한민국에 가득하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강경 발언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황 대표가 원외로 다니며 강경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무총리와 대통령 대행까지 지낸 분인 만큼 삼갈 건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에 대해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며
빨리 국회가 정상화해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당정청 여권 인사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엄수됩니다. 노무현 재단은 내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10주기 추모 영상 상영과 추도사, 또 추모 공연, 참배 등의 순서로 노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각 정당 대표, 정부와 청와대 인사 등 여권 인사들이 총집결합니다. 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유족에게 전달할 선물할 예정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의원 60여 명이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이 추도식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참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모친상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재단 측은 유 이사장이 빈소를 지켜야 하는 관계로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지지 모임인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올린 글을 통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보내드린다며 위로 말씀과 마음의 인사를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 이후 3번째 검찰에 출석을 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심사 몇 시쯤 끝났습니까?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1시쯤 2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윤중천 씨는 신문을 마치고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윤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어제 자신의 원주별장에 출입했던 것으로도 알려진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사기 피해자라고 본 내연녀 권모 씨나 성폭행 피해자로 본 이모 씨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이번에 윤 씨를 상대로 강간치상과 무고 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윤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혐의가 소명되는지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씨에 대한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어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던데 오늘은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후 3번째 소환입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어제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2시간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났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에서는 입을 굳게 닫은 겁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검찰에 2차례 소환 통보에 변호사 접견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어에 나서기보다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직접 증언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여성 3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증거 자료인 별장 동영상 속 행위를 직접 해보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권력을 믿고 진실만 말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검찰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웠다며 더는 진실에 묻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들은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집안 화장실에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사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네, 경찰이 아들을 체포한 건 어젯밤입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26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골절된 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한 건 다름 아닌 A씨였습니다. A씨가 아버지가 집안에서 죽었다고 직접 경찰에 알린 건데요. 신고 내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해보니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술을 마신 뒤 아버지랑 말다툼하는 도중에 두세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상처를 씻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 화장실을 가보니 아버지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시신을 그대로 놔둔 채 5개월 동안 생활한 겁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 부자 사이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사이가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고 평소에 몸 좋으시라고 그런 것도 사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경찰은 일단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들 얘기로는 부자 간의 사이가 좋아 보였다 이런 얘기였는데 자 5개월이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은폐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A씨의 작은아버지가 집을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A씨와 아버지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둘만 살고 있었는데요. 생활비는 작은아버지가 대주고 있었고 집 계약 명의도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A씨 집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작은아버지가 A씨 집을 방문했고 형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작은아버지는 발견 직후 A씨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 별다른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당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부친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육군 간부가 병사들을 시켜서 초과 근무 수당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퇴근 뒤에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입력을 지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한 군부대. 이모 중위는 정상적으로 퇴근하고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챙겼습니다. 당직 근무를 하는 병사에게 전화해 퇴근 시간 조작을 부탁한 겁니다. 초과 근무 시작 버튼을 눌러놓고 종료 버튼은 이제 안 누른 상태에서 당직 사병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꺼달라라고 하고 이제 퇴근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사무실 근무자들끼리 컴퓨터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 뒤 허위 신청이 횡행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부대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부대 측은 주의 공지만 띄운 채 별다른 조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중위는 사병이 아닌 다른 후임 간부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후임 간부마저 초과 수당 빼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나한테도 막 맨날 꺼달라고. 그치, 나도 했었지, 정말로. YTN이 취재에 나서자 부대 측은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나서 부정수급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간부가 초과 근무를 부정 수급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부당 수급이 맞다면 부당 수령액은 환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령액의 2배는 가산금을 다시 추가 징수하고. 하지만 일부 간부의 비위가 아니라 부대 전체에 만연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은 배워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후배 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인수인계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관행으로 통한다는 수당 조작과 대리 입력 강요는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착복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기죄,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쌈짓돈에 눈이 멀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군 간부들. 기강 해이는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다가 반발한 후임병한테 맞아서 다쳐도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A씨가 국가와 후임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며 후임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면서 구타하다가 화가 난 B씨에게 되려 얻어맞아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에 B씨와 국가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B씨와 국가에 대해 70% 책임이 있어 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폭행에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지휘관들이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속는 게 요즘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가 전화 가로채기인데요. 은행에 확인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됩니다. 자세한 수법과 대처법을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9살 김모 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가 그대로 날린 겁니다. 우리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나 생각이 들어갖고 무서웠어요, 진짜. 정신아찔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수법은 이랬습니다. 평소에 거래하던 은행 이름으로 대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기존의 빚을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솔깃한 마음에 안내 문자에 적힌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 김 씨. 보안에 필요하다는 직원 안내에 따라 문자에 링크된 앱을 휴대전화에 깔았습니다. 앱을 설치한 뒤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은 고객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그냥 오늘 오전에 해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른 상황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당이었습니다. 앞서 설치했던 앱이 김 씨의 전화를 가로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한 겁니다. 피해자가 걸게 되면 그 전화번호 자체가 보이스피싱 집단들 또는 이 그룹이 설정을 한 대표번호로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방책은 뭐가 있을까? 대출은 될 수 있으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 대출 문자를 받게 되면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중은행들은 문자를 통해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출 사기 문자라고 의심이 되면은 그 인터넷 연결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요. 막아도 틈새를 파고 진화하는 수법에 보이스피싱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액은 4,4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라거나 반대로 과잉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황에 맞는 물리력 사용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네,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한데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건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입니다.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잘 알려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여경이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적절하게 제압했는지를 두고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안을 이 사건에 적용해서 앞으로 경찰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객이 경찰의 뺨을 때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고 심하면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면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안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눠 경찰의 대응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통제에 따르면 말로 설명하고 도주하거나 뿌리칠 때는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신체적으로 제압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찰봉부터 권총까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네, 혹시 이러한 기준이 이전보다 강경 대응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이 기준이 강경 대응을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각 상황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보신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의 경우도 처음부터 무조건 전자충격기를 쓰는 건 아니라고 경찰은 말합니다. 경찰은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몸을 통한 제압 등 낮은 단계의 물리력을 사용하다 상황에 따라 차츰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암사동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대가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도주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 기준에 따르면 경찰관과 또 다른 시민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봉이나 방패, 신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조치가 우선이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강한 대응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이뤄진다는 설명인데 반대로 이번 기준안이 과잉 진압을 막는 역할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농성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화물차 밑에 들어가서 운송을 맡고 있었던 노조원들을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당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테이저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상대방을 잡아서 끌어내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무기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서 남용되는 걸 막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런데 혹시 이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던 겁니까? 네, 경찰이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상황에 따라서 나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달라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에서 대응할 때 비례 원칙에 따라왔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한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에 명시된 무기 사용 기준을 보면 범인의 체포 등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물리력 사용 기준이 도입되는 만큼 현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후배 기자 폭행과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손 대표에게 폭행당한 김웅 기자는 협박과 함께 거액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오늘 오전 서울중고예금보험공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 A씨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예보 노조 위원장인 A씨가 저축은행의 파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윤 씨 측의 요청에 따라 모레로 미뤄졌습니다. 구 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에게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수사 축소 청탁을 받는 등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이 70만 명, 성매매 후기만 21만 개가 넘는 국내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후기를 올린 회원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덜미가 잡힌 성매매 광고 사이트입니다. 업자들은 돈을 주고 광고를 냈고 회원들은 성매매 뒤 후기를 남겼습니다. 성매매 후기만 21만 개가 넘습니다. 지역이나 성매매 형태별로 게시판을 나눈 뒤 후기를 많이 쓴 회원을 방장으로 뽑아 게시판 관리를 맡겼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광고를 낸 성매매 업소는 3년 동안 2,600여 개, 회원 수는 7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모두가 성매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해 성매수 입건자가 10,000명 정도인 것을 보면 입이 벌어질 만한 숫자입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 등 36명을 붙잡아 총책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적발된 사이트는 아직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이 되지 외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선 외국에서 이거를 처벌할 만하고 이게 강제 압수를 할 만하다라는 거를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이제 본격적으로 성매매 수사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후기 글을 경쟁적으로 올렸던 이른바 베스트 회원들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5세대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도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대형 유통점에는 무차별적으로 집중 살포하면서 동네 판매점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전자의 5G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한 이동통신사가 대형 유통점에 내려보낸 불법 보조금 정책 내역서입니다. 출고가는 120만 원 수준. 여기에 불법 보조금 70만 원 가량을 붙이라는 내용입니다. 공시 지원금 50에서 60만 원을 더하면 실구매가는 오히려 최대 1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가입자를 빼가면 경쟁사는 곧바로 웃돈을 더 얻는 구조입니다. 이런 불법 영업을 주도한 곳은 다름 아닌 이동통신사 본사. 출시 첫날 SK가 오전부터 이제 정책이 계속 추가 반영이 돼서 공시지원금 외에 리베이트가 60만 원 후반대까지 치솟았어요. 그 기조에 맞춰서 LG텔레콤도 리베이트를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반면 불법 보조금 영업에 소극적이거나 판매량이 부족한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의 압박에 시달린다고 토로합니다. 정책을 수혜를 안 해준다거나 선호기기도 기계 배정이 안 된다거나 하는 분명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소규모 휴대전화 판매점. 이동통신사가 5G 가입자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이런 동네 판매점은 울상입니다. 대형 유통점이나 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매장에는 공시 지원금 외에 수십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지만 이른바 동네 장사를 하는 소형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만으로 손님을 받아야 하는 입장.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판매한 단말기는 이곳에서만 고작 2대에 불과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와서 여기는 거기서는 이렇게 판다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냐라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제일 많아서 그런 점이 되게 민망스럽고 죄송스럽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법 보조금 영업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고 애꿎은 골목 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한두 차례 구두 경고가 전부였습니다. 5세대 5G 서비스는 아직 네트워크 품질이 불안정하고 관련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빼앗기에만 혈안이 돼 연간 수천억 원의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협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도 고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개와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2개 등 4개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협약 등 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사의 자유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건데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도 비준을 추진합니다. 현역 복무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 복무 요원 등 보충력 제도는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벌로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은 비준 추진을 유보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형법 등 형벌 체계와 분단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됐는데도 이렇게 비준을 추진하는 건 노동계의 요구가 거센 데다 유럽연합, EU의 압박이 커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우리 정부가 ILO 핵심 협약 일부에 대해서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TMI에선 ILO 핵심 협약은 무엇이고 또 왜 유럽연합 압박과 우리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네. 우선 ILO 핵심 협약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ILO 국제노동기구는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세계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UN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주제별로 노동권의 적용 범위, 권리의 내용, 이행 방식을 포함한 사항들을 만들어 법령의 형태인 협약으로 만들고 각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은 무려 20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4개 분야, 8개를 추린 것을 ILO 핵심 협약이라고 합니다. 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 대우라는 4개의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는 8개로 분류되어 있죠.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2가지, 그리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2가지, 모두 4가지의 협약은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은 이 4가지의 협약 중 3가지 협약의 비준을 약속했는데요. 일단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은 모두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협약입니다.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중 한 가지는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협약의 경우 노조의 정치적 견해 표명 제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집시법 등 국내법과 충돌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한 EU FTA 규정상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ILO 핵심 협약 비준.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으로 기한 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난 1분기 가계빚 증가폭이 14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가계빚을 말하는 가계신용은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1,54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4.9%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4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 2% 정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오는 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 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금리 연 2.8% 안팎으로 보증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월세 대출 상품은 연 2.6% 정도로 월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바이오 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서 나온 발언인데 주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이오 헬스 세계 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입니다. 멀지 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도 나올 것입니다.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제약,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불 수출,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이오 헬스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는 기업과 인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와 빅데이터 활용 등 제약 바이오 분야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워 바이오 헬스 선도 국가로의 꿈을 이뤄낼 것입니다. 네, OECD에 이어서 국제연구기관인 KDI마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수출이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취업자 증가는 일자리 정책 효과로 2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 동안 수출이 10% 이상 줄면서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도체 부진과 중국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수출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하고 민간 소비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판단입니다. 2.4% 성장 전망에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경 효과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이 수출 부분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상당히 낮아진 그런 모습에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가 수출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하락을 하게 되면 내수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올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의 목표인 15만 명보다 5만 명이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예상보다 아주 크지는 않은 데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업률은 하반기에 다소 낮아지면서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3.9%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교역 조건 악화로 흑자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DI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수요 회복이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경기 하방 위험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개선 요인으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 세제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민간 소비 확대를 꼽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수치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평정 기자와 함께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평정 기자. 일단 IMF가 2.6%였고 한국은행이 2.5%였는데 이제 어제 OECD에 이어서 KDI까지 2.4%로 내려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경제가 좀 부진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관이 일제히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습니다. 네. OECD가 어제 한국 성장률을 2.4%로 발표했는데 네. 2달 전에 2.6%보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KDI와 똑같은 수준으로 낮춘 건데요. 네. 해외투자은행도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통점이 우리 정부의 올해 목표치보다 모두 낮은 수치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정부 역시 매달 발표하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2달 연속 우리 경제를 두고 부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차 부진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자, 정부 목표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KDI가 좀 해결책까지 내놨나요? 묘책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우선 정부가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요. 통화당국도 통화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좋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지표가 호전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당장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해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도 좀 마련되어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KDI가 브리핑에서 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여유로운 건 아니다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사실은 201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다고 지적했거든요.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를 근본적으로 교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015년쯤에 주택 경기 부양과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부흥으로 성장률이 뛰어올랐을 때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고 장기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기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3%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를 좀 근본적으로 교정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좀 시급한 과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빨리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반발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에서 청년층을 늘리고 동시에 고령층의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도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도 이런 분야를 이미 추진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천천히 추구할 일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 안에 효과를 내 방안을 짜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2020년대에는 성장률이 1.7% 수준까지 떨어질 거란 KDI의 경고를 봐도 무척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중에 좀 돈을 더 풀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김평정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의원님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추가 조치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대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뭐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셔야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실지. 아직 고심 중이신 건가요, 지금?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해. 이거 하지 마. 이견이 크다 이런 얘기를. 나는 길에서는 인터뷰 안 해. 하지 마. 대표님 하나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 난 길에서 인터뷰 안 하잖아. 나중에 따로 할게요.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길에서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없다 보니까.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요.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합의가 되신 거예요? 그만들래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당연히 입장 정하신 게 어떻게? 그 정도는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은 반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대변인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인터뷰는 가능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어디 앉아서 하실 기회도 안 주시잖아요. 간다면 기자 간다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 말씀만 가시기 전에 여기 광주에서는 그 지금 증언들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오늘 어떤 대표님 안녕하세요. SNS 서포터단이었습니다. 저절로 가려고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먼 걸음 하셨잖아요. 또 오는데 오늘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빨리 찍고 나 오늘 연락 좀 해봐라. 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화물선의 즉각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외교 협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을 위해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 의해 결정된 대로 국제적 제재는 유지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의 소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측 민간단체들이 이번 주 제3국에서 잇따라 북측과 접촉할 예정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사단법인 결의하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등 남측 단체들은 이번 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연이어 실무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남북은 이번 접촉에서 다음 달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행사 개최 문제를 포함한 남북 민간교류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교체 설과 관련해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리선권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기념사진으로 확인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대표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석 달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유럽과 뉴욕 증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발표했던 구글이 관련 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오는 8월 19일까지 화웨이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와 구글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화웨이가 새로 만들 제품에 들어갈 부품과 서비스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고 구글과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은 일제히 거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화웨이 제재 유예 소식에 중국은 물론 유럽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며 당분간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최근에 미국 일부 주에서 초강력 낙태 금지법이 발효되자 미국 전역에서 낙태 금지법 반대 시위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도 이 낙태 금지법이 여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 입장에 가세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청사 여성의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잇따라 발효된 낙태 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이 국가적 행동의 날로 선포한 이날 미국 전역의 약 500여 곳에서 비슷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집회는 얼마 전 엘라바마주에서 사실상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한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발효시킨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 지지 입장인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가세했습니다. We're standing here at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 Republicans and the right wing in this country think they're going to get the court to reverse Roe v. Wade. We won't let that happen.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 사무소도 미국에서 불기 시작한 낙태 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perience and evidence has shown that complete bans on abortion do not reduce the number of abortions. In fact, they drive them underground, jeopardizing the life,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the women concerned.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오늘자 도쿄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최근작 기사단장 죽이기에 대한 설명을 하며 역사는 아무리 구멍을 파고 감추려고 해도 나올 때가 되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데 이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역사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는 집합적인 기억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일 교류단체 일본인 간부에 대해 중국 법원이 스파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지방법원은 어제 중일 청년교류협회 이사장 A씨가 스파이 활동을 했다며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내리고 재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심포지엄 개최 협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다가 구속된 뒤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뒤늦게 리콜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이 늑장 대응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이 문제를 살펴본 결과 관계 당국의 무성의한 대응,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BMW 차량 연쇄 화재를 계기로 자동차 리콜 관리 실태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등이 언론과 소비자 등이 제기한 위험 경고를 무시하는 바람에 화를 키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2015년 이후 매월 한 건 이상씩 이어졌는데도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차량 화재 사고를 당한 소비자의 불만 신고 6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전에 대응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2017년 11월에 화재 당시의 CCTV와 사진, 화재 원인에 대한 BMW 측의 판정 결과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신고 내용이 접수됐습니다라는 무성의한 통지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역시 2017년 11월에
관련 법령에 따라 BMW 측으로부터 기술 정보 자료와 무상 수리 정보를 제출받고도 역시 아무런 분석과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만약 이때 제대로 검토가 이뤄졌다면 화재와 관련된 차량 결함을 보다 빨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반발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이콜 조치 대신에 내리고 있는 무상 수리 권고에 대해 감사원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콜 대상 차량인데도 결함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거나 렌터카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공기청정기 등이 지원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농민과 어민도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5개 근로자에서 5개 작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는 아니지만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농어민과 농어촌 마을에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쉼터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00만 명의 유전체 정보 등을 모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보면 정부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신약 후보 물질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신약 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국가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위해 암, 희귀 난치 질환 환자 40만 명과 환자 가족 등 일반인 60만 명 등 모두 100만 명 규모의 데이터를 2029년까지 모을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고데기에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 750여 건 가운데 주 사용층이 아닌 10살 미만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1살 이하 영아가 65%로 가장 많았고 주로 손과 팔에 2도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중 고데기의 발열판이 최고 215도까지 올라가고 끈 뒤에도 5분 정도는 100도 이상 유지됐다며 열기가 식을 때까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 사건을 계기로 반도체 제조업체의 환경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반인보다 혈액암 발생과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촉발된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삼성전자는 결국 11년 만인 지난해 산업재해를 사실상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 인저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고 황유미 씨 사건으로 반도체 제조업체의 환경 유해성 문제가 불거지자 안전보건공단은 2008년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관찰 자료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6개 기업 사업장에 전현직 노동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과 사망 위험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반도체 사업장 여성 노동자는 백혈병 발생 위험이 일반 국민의 1.19배, 전체 노동자의 1.55배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국민의 1.71배, 전체 노동자의 2.3배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혈액암인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발생 위험은 국민의 1.71배, 전체 노동자의 1.92배이고 사망 위험은 국민의 2.52배, 전체 노동자의 3.68배로 나타났습니다. 작업 환경이 위험도를 높였을 것으로 공단 측은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타난 혈액암 발생에 기여한 특정한 원인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균실로도 불리는 클린룸 작업자인 여성 오퍼레이터와 남성 장비 엔지니어 등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살에서 24살 여성 오퍼레이터가 높았습니다. 또 현재보다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높았던 2010년 이전 여성 입사자에서 혈액암 발생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이 밖에 위암과 유방암, 신장암, 일부 희귀암에서도 발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암 검진을 받을 기회가 많아서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킨 DNA의 위치를 알려주는 단백질 효소를 우리 연구진이 미생물에서 찾아냈습니다. 향후 돌연변이와 관련된 질병인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돌연변이를 인식해 복구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인 방어수단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세포 내에서 발생한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백질 효소를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효소와 달리 미생물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세포 내에 발생하는 유라실 돌연변이는 암을 발생시키거나 체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찾아가서 인식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함으로써 어떤 표적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DNA에 돌연변이 세포가 있으면 그곳을 찾아 달라붙어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DNA 복구 시스템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암 치료와 단백질 공학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새로 발견한 단백질 효소가 돌연변이 DNA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달라붙어 있는 점에 주목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그 위치를 찾는 이미징 기술로도 활용 가능하고 또한 요사이 그 DNA 특정 서열을 감지하는 그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접목하면 뭐 유전자 교정이나 또는 그 치료에도 장기적으로는 활용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인도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2015년)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뜸해지자 정부가 담배 종결전을 선언하고 보다 강화된 금연 정책을 내놨는데요. 관련 실효성이 있을지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담배 종결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네. 시급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편입니까? 그렇죠. 특히 여성 흡연율은 그래도 높지가 않은데 남성 흡연율이 지금 OECD 국가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40%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흡연율이 약간 증가하고 있어서 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남성 흡연율은 최고 수준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가 표준 담배값을 도입하고 또 실내 흡연 구역도 대폭 줄이는 등의 금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정부가 담배 종결전, 그러니까 담배를 완전히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여러 정책을 그래도 펴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담배 추방, 종결전이란 목표. 어떻게 보면 네. 금연에 대한 어떤 총력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엔 비가격 금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예전에는 담배값을 인상하는 정책을 했다면 이번에는 담배값 인상 외에 다른 정책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세 저항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2015년에 2,000원을 올려가지고 지금 평균 담배 가격이 4,500원 정도인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그 발표하면서 담배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이 그냥 나머지만 쭉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예. 지금 그 담배 가격이요.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2,000원을 올리기 전에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꼴등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0원이 오른 뒤에 사람들은 이제 꽤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서열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31위로 아직도 최하위 수준이에요. 예.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은 약 8,0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배 가격은 약 2배 정도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런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만 되는데 이 조세저항 같은 걸 의식해서 담배 가격 인상 부분을 완전히 뺐는데 이 부분이 그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흡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번 정책에서도 담배값 인상에 대한 정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을 내놓으셨는데요. 네. 지금 담배값 경고 그림을 확대하고 또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을 넣기로 했는데 이러한 디자인도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방향, 그러니까 담배값 경고 그림이 현재 그 담배값의 약 면적으로 따진다면 그 그림이 면적에서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20년부터는 55%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외국에서는요, 표준형 담배값이라고 해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 표준형 담배값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담배값에 보면 담배 회사들이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붉은색이다, 우리는 파란색이다 해서 색상과 디자인을 해가지고 흡연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호주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담배 값에 있는 그 어떤 디자인, 색상, 로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그냥 그 전체를 담배 그 경고 문구와 사진으로 다 덮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속히 이 표준화된 담배값으로 빨리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표준화된 담배값으로 바꿔야 된다. 이 흡연실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은데요. 2025년까지 실내 흡연실 줄이고 완전 퇴출시키겠다. 대신 실외의 흡연실을 늘리기로 했는데 지금도 뭐 건물 밖에 흡연실이 있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피우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흡연자들 분들 중에서도 답답해서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우리나라는요, 그 실외 금연구역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약간 모순이 되게도 아직도 실내 금연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안이 현재는 그 1,000 입방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이제 현재 금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500으로 2020년부터 늘리고요. 그리고 2023년이 되면 모든 건물을 완전히 금연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실외 금연구역 달성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정부에서 발표했던 지금 말씀하신 실외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실외 흡연구역을 굳이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비흡연자분들은 길거리에서 흡연자들의 그 담배 연기 맡는 걸 지금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당연히 우리도 막고 싶긴 한데 그것을 굳이 실외 흡연구역들을 뭐 1만 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흡연자들이 알아서 그 비흡연자들에게 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흡연하는 거 그것이 일단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로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뭐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을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또 뭐 보완이 돼야 한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가격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그 밖에 비가격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 금지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담배 소매점에 가보시면은 그 담배 광고가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심지어는 그 편의점당 그 광고 개수가 30개까지 지금 증가된 상태예요. 그런데 금연 선진국들은 현재 이런 담배 광고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정부 발표에 보면은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담배 광고를 하면 그것과 동일한 면적의 금연 광고를 같이 넣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은 너무 절충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진국들처럼 금연 광고를 그 담배 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기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담배 광고 금지를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은요. 2015년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2014년에도 정부가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담배 소매점에서 광고 금지를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이번에 새로운 발표도 좋지만 예전에 했던 약속부터 먼저 지켜주기를 정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담배 광고 금지와 함께 이전에 했었던 약속들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대구와 영남 등 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내일 오전 11시인데요. 폭염주의보는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다는 얘긴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때이른 더위 속에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동해안과 대구, 경북 일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고요.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대구도 15도, 부산은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은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청주도 30도, 대구는 32도로 예상됩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를 아예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까지 등장을 했는데 잠시 뒤 뉴스큐 2부에서 사회부 김대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